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 햇살에 이끌려 밖에 나왔는데요. 차 한 잔에 여유를 가져보았습니다. 저에게 옛것이란 바라만 보아도 정겹고 평온함을 준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은 더욱 생각나고 그곳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옛집, 옛 이야기, 편안하지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랑을 직접 고른 신부. 옛날 사람 좋기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마음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선비에게는 귀여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 터라 선비는 온 정성을 기울여 키웠습니다. 딸은 공주처럼 예쁘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혼인을 맺자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사위를 들여서 딸과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신랑감을 구하여 우리 부부가 의지를 하며 살아야겠다. 선비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고 아버님이 정해주시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선비는 딸의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선을 볼 때가 세 군데지. 선비는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랑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선비는 첫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자였습니다. 대문부터가 으리으리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선비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랑감의 아버지는 술상부터 차려오게 했습니다. 술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자, 우선 한 잔 드시지요. 선비는 술을 좋아했으므로 상대방이 권하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자 선비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나지는 못했으나 따님을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요. 아, 그럼요. 큰 부자이신데요, 뭘. 선비는 신랑감은 자세히 보지도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혼인 날짜를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선비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신랑을 보내라고 혼인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선비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가 생각해보니 선비는 자신의 행동이 가벼웠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차, 신랑감 셋을 모두 보고 나서 혼인 날짜를 정할 것을. 선비는 두 번째 선을 보기로 한 집에도 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잖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본 집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사돈될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안상 좀 내오너라. 사돈될 사람이 안에 대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곧 술상이 차려져 나왔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선비는 금세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나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학문을 많이 닦았습니다. 내년에는 과거를 보게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똑똑해서 반드시 과거에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선비는 사돈될 사람과 술을 마시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아예 혼인 날짜를 정해버립시다. 그러지요. 선비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신랑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집과 혼인하기로 한 약속을 술에 취하여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성을 받아가십시오. 사돈될 사람은 붓을 들어 신랑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를 적어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사성이란 남녀가 혼인을 할 때 상대방에게 사주팔자라는 것을 미리 적어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성이 전해지면 혼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비는 사성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나서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차, 내가 두 군데 혼인 약속을 맺고 말았구나. 그놈의 술 때문에 깜빡 잊었어. 그러나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다가 또 한 집 선볼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집은 첫 번째 집처럼 큰 부자도 아니고 두 번째 집처럼 벼슬이 높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밥이나 굶지 않고 사는 그런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사돈될 사람은 선비를 맞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감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없고 술도 없고 선비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한참 뒤에 신랑감인 총각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장에 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노인을 건져드리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총각은 숨을 몰아쉬며 선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는 신랑감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선비를 붙들어 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온 술 한 잔 드시고 가셔야지요. 술을 좋아하는 선비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총각은 밖으로 나가서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세 번째 집에 와서 한참 기다리는 동안에 술이 깼는지라 술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자식이 마음에 드십니까? 사돈될 사람이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선비는 술에 취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쏙 듭니다. 아예 혼인 날짜를 정해버리지요. 선비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신랑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될 사람과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 집을 나왔을 때 선비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랑감이 모두 마음에 드는군. 하하하. 선비는 술에 잔뜩 취했는데도 용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달려나와서 선비를 부축했습니다. 아휴, 또 술을 잔뜩 마셨군요. 그래, 아주 기분 좋게 마셨소. 신랑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마음에 들어. 셋 다 아주 잘나고 똑똑하지. 그래서요. 그래서 셋 다 혼인 날짜를 정해 주었지. 어머, 우리 딸아이를 새총각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어이구,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보니 세 군데를 모두 혼처로 정해버렸네. 선비는 술이 확 깨었습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술만 들어가면 이거 야단났고. 그날 저녁 때부터 선비는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세 군데에 혼처를 정해 버렸으니 한날 한시에 신랑이 세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선비는 한숨만 푹푹 몰아쉬었습니다. 세 군데에 정해놓은 혼인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선비는 병이 났습니다. 입에는 물 한 모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아이고, 이 노릇을 어쩌면 좋을꼬. 그때 딸이 아버지가 있는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세 군데에 제 혼처를 정한 것 때문에 병환이 나셨지요. 그래, 참 잘하셨습니다. 뭐, 한날 한시에 신랑 될 사람 3명이 우리 집에 몰려올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신랑 1명을 고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되겠니? 네, 그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어서 흰죽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선비는 딸이 쏘아다 주는 흰죽을 먹고 간신히 기운을 차렸습니다. 마침내 혼인 날짜가 되었습니다. 신랑 3명이 한날 한시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를 만난 듯이 앞을 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총각 3명은 마당에 깔아놓은 돗자리에 나란히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신부 하나에 신랑 3명이 혼이 나는 것은 처음 보네. 그러게 망측스러워라. 마을 사람들은 마당을 빙 둘러싸고 서서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이윽고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무남 동녀 외동딸이어서 저를 끔찍히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될 사람을 세 분이나 고르셨습니다. 물론 이 세 분과 제가 혼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더러 한 분을 고르라고 세 분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한 분을 고르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각자 자기 자랑을 한 가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각 세 사람은 신부가 하도 예뻐서 그냥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나서서 한껏 제 자랑을 하여 신부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총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제가 장가를 들며 그 엄청난 재산의 반을 가져올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총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거볼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에 과거를 볼 것인데 장원급제는 나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총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큰 부자도 아니고 큰 벼슬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따로 없지만 제 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각은 느닷없이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울퉁불퉁한 알통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총각은 선비 앞으로 가더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곧 신부에게 달려가 등을 들이대었습니다. 여보, 업히시오. 신부는 세 번째 총각의 용기에 감탄한 나머지 팔을 벌렸습니다. 총각이 신부를 업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신부를 이렇게 위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총각과 두 번째 총각은 기가 질려서 슬그머니 신부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느새 술을 마셨는지 선비는 기분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딸이 사위 하나는 잘 골랐습니다. 끝까지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벼슬은 얻었다가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신부를 위하고 장인 장모를 잘 모시려는 그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찔레꽃 소녀. 옛날 고려 때의 일입니다. 멀리 유럽의 여러 나라까지 다 정복한 몽고는 우리나라가 굴복하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나라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집을 불사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견디다 못해 항복을 하였습니다. 예쁜 처녀를 뽑아 몽고로 보내라. 몽고는 고려 조정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많은 어린 처녀들이 몽고로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고운 찔레도 몽고군한테 끌려갔습니다. 어머니, 제 걱정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찔레야, 내가 너를 말리 이국으로 떠나보내고 어찌 살겠느냐. 어머니는 찔레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몽고로 끌려간 찔레는 다행히도 마음씨가 좋은 부잣집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옷도 잘 입고 먹을 것도 많았지만 찔레는 아버지 어머니와 고향 생각으로 늘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예, 찔레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내게 말하렴. 내가 도와줄 테니. 마음씨 착한 주인이 말하였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이고 말고 어서 말해보렴.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를 고려로 보내주세요. 주인은 예쁜 찔레를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예, 찔레야.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너희 가족을 모두 이리로 데려다 함께 살게 하면 말이다. 이리로요? 찔레는 주인의 말이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 사람을 보내 데려오도록 하마. 이튿날 주인은 사람을 고려로 보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을 뒤져서라도 찔레 가족을 꼭 찾아오도록 하거라. 찔레는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도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어요. 고려에 갔던 사람은 몇 달이 지난 뒤 혼자서 돌아왔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녔지만 찔레네 가족은 없었습니다. 찔레네가 살던 동네도 집도 다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허허, 이걸 어쩐다. 찔레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날부터 찔레는 매일 울기만 하였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였습니다. 찔레야,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주인이 이렇게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서 내 가족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고맙습니다. 제가 가서 가족을 찾아 꼭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찔레는 고국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길에서도 자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도 잤습니다. 몇 달 만에 그리운 고향에 닿았습니다. 동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밭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고 시커멓게 불에 탄 집터뿐이었습니다. 몽고 병사들이 모조리 불태워 없앤 것이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내 정든 동네가 이렇게 불에 타버리다니. 찔레는 제가 살던 집터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찔레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었습니다. 마을이란 마을은 다 다녀보았습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 못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아무도 찔레의 아버지나 어머니 계신 곳을 몰랐습니다. 저러다가 실성하면 어쩌지?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찔레가 가여웠습니다. 마침내 찔레는 굶주림에 지쳤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부어 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은 다 어디 있을까? 찔레는 산골짜기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자듯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였습니다. 찔레가 숨을 거둔 자리에 예쁘고 슬픈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찔레꽃이라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가엾은 찔레의 넋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랍니다. 견우와 직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외동딸을 두었습니다. 그 딸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데다 특히 배를 잘 짜서 직녀라고 불리었습니다. 직녀는 늘 배를 짜며 지냈습니다. 임금님은 직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직녀야, 오늘도 배를 잘 짰구나. 너도 이제 다 자랐으니 시집을 가야지. 직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임금님은 곧 나라 안팎에서 사유가 될 남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견우라는 젊은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견우란 소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견우는 어릴 때부터 소를 타고 놀았습니다. 마침내 견우와 직녀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외동딸을 따로 떨어져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궐에서 나와 함께 살자. 견우와 직녀는 임금님의 뜻에 따라 대궐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직녀가 배를 짜고 있는데 견우가 소를 몰고 왔습니다. 견우가 밖에서 직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방에서 배만 짜지 말고 나오시오. 소를 타고 놉시다. 아버님한테서 꾸중 들어요. 직녀는 배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나오시오. 견우가 재촉하는 바람에 직녀는 하는 수 없이 배를 짜다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방에 틀어박혀 배만 짜던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날씨가 좋았습니다. 자, 이리 오시오. 견우는 직녀를 번쩍 들어서 소의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소를 몰아 꽃밭으로 갔습니다. 아, 저 꽃은 어쩜 저리도 아름다울까? 직녀는 소를 타고 꽃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꽃 저 꽃을 따서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향기가 아주 좋아요. 이튿날에도 직녀는 배를 짜지 않고 견우와 소를 타고 다니며
꽃밭에서 놀았습니다. 그리하여 대궐안이 몹시 지저분해졌습니다. 임금님은 직녀를 불렀습니다. 왜 배는 짜지 않고 놀기만 하느냐? 오늘은 꼭 배 한 피를 짜 놓아라. 네. 직녀는 방으로 들어가서 배를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고만 싶어 자꾸만 손이 멈추어졌습니다. 여보, 밖에서 견우가 소를 타고 와서 직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배를 한 필자 놓아야 해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라고 분부하셨어요. 잠깐만 나와서 나하고 놉시다. 안 돼요.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놀겠어요. 직녀는 밖으로 나가서 견우와 소를 타고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놀려고 했지만 꽃에 벌,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구경하다 보니 점심때가 훌쩍 지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은 꼭 배 한 피를 짜 놓으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해가 다 졌으니 내일 짜구려. 견우와 직녀는 그날도 하루 종일 대궐 안팎을 돌아다니며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임금님이 직녀를 불렀습니다. 배 한 피를 짜 놓았느냐? 왜 대답이 없느냐? 내일은 꼭 짜 놓겠습니다. 또 하루 종일 놀기만 했구나. 죄송하옵니다. 임금님은 직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직녀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자꾸 밖으로만 향했습니다. 아, 답답해. 조금만 놀다가 와서 배를 짜야지. 직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꽃밭 저쪽에서 견우가 손짓을 했습니다. 직녀는 그곳으로 뛰어가 견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금만 놀다가 배를 짤래요. 그러구려. 직녀는 견우의 품에 안겨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을 거닐며 놀던 직녀가 눈을 떴을 때는 점심때가 훨씬 지나 있었습니다. 배를 짜야 해요. 직녀는 화들짝 놀라서 배틀이 있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에 임금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렇게 배를 잘 짜던 솜씨는 어디로 가고 이 모양인고. 임금님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견우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너희 두 사람은 벌을 받아야겠다. 마침내 임금님은 견우를 동쪽으로 직녀를 서쪽으로 보내 각각 떨어져 살도록 했습니다. 아버님, 다시는 놀지 않겠으니 용서해 주세요. 직녀가 아무리 울며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임금님이 명령한 대로 견우는 먼 동쪽 나라로 가고 직녀는 먼 서쪽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만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만나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는 날이 7월 칠석 날입니다. 견우는 동쪽 나라에서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피곤할 때 쉬며 놀 것을. 견우와 직녀는 대궐에서 놀기만 한 것이 후회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7월 칠성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어서 은하수로 가야지. 견우는 은하수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직녀도 은하수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으므로 그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은하수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곧 맥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하수의 강폭이 너무 넓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간신히 얼굴만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강가에 서서 애타게 외쳐 불렀습니다. 직녀, 견우님. 큰 강을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은하수 강물에 떨어지고 또 인간이 사는 세상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난 것입니다. 큰일 났고. 비가 잠시도 그치지 않고 주룩주룩 내리니 몽땅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큰 걱정을 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산에 모여 홍수를 막을 의논을 했습니다. 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줍시다.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까치와 까마귀밖에 없습니다. 까치님, 그리고 까마귀님, 은하수에 날아올라서 다리를 놓아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러지요. 까치와 까마귀들이 은하수로 날아올라가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있는 까치와 까마귀들이 몽땅 하늘나라 은하수로 올라갔습니다. 기다랗게 줄지어 늘어서자. 까치와 까마귀들은 날개를 치며 기다랗게 줄지어 다리를 놓았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그 다리를 밟고 가서 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까치와 까마귀 덕분에 가까이 만나 그립고 그립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 견우와 직녀는 1년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 7월 칠성 날만 되면 까치와 까마귀들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러 가서 세상에는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은하수의 까마까치들이 놓은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른답니다. 7월 칠성날에 비가 올 때도 있는데 그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랍니다. 아내의 초상화. 한 마을에 김서방과 이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과 이서방은 몹시 가난했지만 아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나면 이 다음에 결혼을 시켜서 사돈을 맺는 게 어떻겠나. 좋지. 김서방과 이서방은 장차 아기를 낳으면 사돈을 맺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뒤 김서방은 아들을 낳고 이서방은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꼭 결혼시키세. 아무렴. 김서방과 이서방은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서로가 부모님들이 정해놓은 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서방네는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서방네는 자꾸만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김서방네와 이서방네의 재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자 이서방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난뱅이 김서방네로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얘야, 우리가 전에 사돈을 맺기로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 그때와 지금은 사는 게 크게 다르니까 말이야. 이 아비는 너를 가난뱅이 김서방네로 시집 보내어 고생을 시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따로 정해주는 곳으로 시집을 가거라. 이서방은 약속을 저버리고 어떤 부잣집과 혼인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의 아들과 이서방의 딸은 옛날과 다름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정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다른 데로 혼처를 정해버렸어. 어쩌면 좋지? 이서방의 딸은 김서방의 아들에게 그 말을 하고는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시집 장가를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그렇지 뭐. 김서방의 아들은 서운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의 아들은 근심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른 데로 혼처를 정해 놓았으니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김서방의 아들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뛰어나가 우물가로 갔습니다. 마침 이서방의 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 처녀는 이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갈 거니까 만나면 안 돼. 김서방의 아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서방의 딸은 물을 길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밭을 넘어서 닭밭을 두드려. 이서방의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김서방의 아들은 그 말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의 아들은 이서방의 딸이 한 말을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 요새 무슨 근심이 있는 모양인데 이 어미한테 말해 보려무나.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어미한테 무엇을 숨기니? 나는 너를 낳아준 어미야. 그런 어미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사실은 김서방의 아들은 어머니가 자꾸 케어 묻자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서방의 딸이 물을 길어가며 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그 말의 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솔밭을 넘으란 뜻은 솔가지로 세운 울타리를 뛰어 넘어오라는 뜻이고, 닭밭을 두드리라는 것은 제 방문을 두드리라는 뜻이다. 닭나무 껍질로 창호지를 만들지 않니? 그러니 결국은 자기 방으로 은밀히 찾아오라는 말이다. 아, 그렇군요. 김서방의 아들은 기운이 났습니다. 아픈 것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의 아들은 아무도 몰래 이서방네 집 울타리를 넘어가 처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처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라고 하시지만 그럴 수 없어. 정이 들 대로 든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 그러니 우리 먼 데로 떠나. 그래,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야. 옛날에 이미 짝지어 주셨으니까. 총각과 처녀는 그날 밤 집을 나와서 멀리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부부가 되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늘 함께 지냈습니다. 뗄나무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하루는 아내가 부엌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갈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서운했습니다. 아내와 떨어져야 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보, 이리 나오시오. 남편은 지게를 뜰에 받쳐놓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올라 앉아요. 지게에 타라고요? 아,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깊은 산속으로 나무하러 가는데 누가 보겠소. 남편은 아내를 태운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웬 노인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게에 여자를 태우고 가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젊은 양반, 웬 여자를 지게에 태워 산으로 가오. 남편은 노인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허허, 그토록 부인의 곁을 떨어지기 싫어하다니.
내가 조상화를 하나 그려드리겠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부인이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 보시구려. 누이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남편은 노인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한 장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괴나리 보찜을 내려 그림 도구를 꺼내더니 익숙한 솜씨로 아내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품에 지니고 다니며 혼자 드릴도 나가고 혼자 나무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보고 싶으면 초상화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남편이 아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일일이 꺼내보기가 불편하여 초상화를 지게에 떡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무를 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놓고 보니 지게에 붙여 놓았던 아내의 초상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처, 바람이 날아가 버렸구나. 남편은 아내의 초상화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어디로 날아갔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무를 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노인이 그려준 초상화를 잃어버렸소. 기분이 매우 언짢구려.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만 없어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내는 방긋 웃었습니다. 남편은 또 아내의 곁을 잠시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거친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다가보니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남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은 웬 종이를 펼쳐들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내 좀 데리고 나오시오. 남편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 저 여자 맞군. 바로 저 여자야. 종이와 여자를 번갈아 본 포도대장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저 여자를 데리고 가자. 포졸들은 우악스럽게 달려들어 여자의 등을 밀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러시는 거지요? 가보면 알아. 아내는 주저앉아 몸부림을 쳤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요. 임금님이 이 조상아를 보고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셨소. 아내는 임금님의 명령이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탄식을 했습니다. 지게에 붙여놓았던 초상화가 바람에 날려가 상간 마마께서 보시다니. 임금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초상화를 주워 본 것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임금님은 붙잡아간 여자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한편 아내를 빼앗긴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활쏘기 연습을 했습니다. 산이나 들에 나가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옷도 새 털을 엮어서 지어 입었습니다.
사냥꾼이 된 남편은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다가 나라에서 거린들을 위해 잔치를 벌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냥꾼은 마침 거기에 간다는 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나도 함께 갑시다. 사냥꾼은 잔치상 앞에 있다가 왕비가 된 아내를 보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내를 만나 반가웠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지춤을 추어 보겠습니다. 사냥꾼은 춤을 추며 왕비와 임금님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새털을 엮어 옷을 해입고 춤을 추는 거린을 본 왕비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동안 근심에만 차 있다가 웃는 왕비를 보고 기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춤을 추어 볼까? 저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고 춤을 추어 보세요. 왕비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당신만 즐겁다면 내 무슨 일인들 못하겠소. 임금님은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사냥꾼의 옷을 입으세요. 왕비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안으로 들어가서 사냥꾼의 새털 옷을 갈아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사냥꾼은 임금님의 옷을 입고 왕비 곁으로 와서 앉아 새털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임금님을 활로 쏘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임금인 줄 몰랐습니다. 아내를 빼앗겼던 김서방의 아들은 임금님이 되어 아내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